약들을 처방받게 됩니다. 약은 증상 완화제이다.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이 단어부터 살펴보면요, 병이 있는 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병원의 목적은 병이 있는 환자들이 방문을 해서 그 증상들을 빠르게 완화시키고 치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만 가도 약간 그 병원의 특이한 그런 냄새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그냥 포도당 주사만 맞아도 항생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병원의 목표 자체는 심각한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응급 환자들의 경우 여기저기 부러지고 막 피가 흐르고 이럴 경우 빠르게 지혈도 해야 되고 또 빠르게 수술, 봉합 이런 걸 하잖아요. 병원은 빠르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곳을 더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될 경우 혈압을 내리게 하거나 또 당 수치를 조절해주는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약들을 처방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숫자를 잘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증상 완화제입니다. 이 말 속에는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원인 해결책은 아니란 뜻입니다. 약은 증상 완화제이다.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성질환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면 병원에서는 치료보다는 관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만 그 병이 치료가 되는 거고 건강이라는 목표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더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것에는 그보다 좀 더 관심이 적다라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요인, 혈당이 올라가는 요인,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요인은 내가 그 원인을 좀 잘 찾아야 되고 이 원인까지 같이 제거해야만 우리는 건강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목표는 증상 완화, 그리고 원인 제거는 나의 몫이라는 것.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잘 이해하시고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죠. 자연의 질서가 있듯이 사람의 몸도 자연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이 피부에 뭔가 뾰루지나 알러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피부과를 가서 피부 상태를 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피부에 생기는 피부 질환들은 간에서 지나친 독소가 발생을 해서 해독 기능이 과부하가 걸려서 몸에 독소가 쌓일 때 그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피부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피부과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내 몸속에 있는 간, 결국 이런 것도 내과 질환으로 볼 수 있겠죠. 내과 문제가 몸속 질병이 해결이 돼야 피부 상태도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히포크라테스적인 관점은 하나하나 기계로 분석하고 쪼개고 또 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봐야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어떤 병이 생겼을 때는 몸 전체에 무언가 잘못된 요소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분의 화초가 말라가요. 또 잎사귀가 점점 노랗게 변해가요. 이럴 때는 우리가 화분에 내가 물을 잘 주고 있나? 이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또 동물의 경우 우리 강아지가, 우리 고양이가 시름시름 아파가고 뭔가 말라가고 있고 기운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 아이가 물을 잘 먹고 있는지 사료를 잘 먹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점검을 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아프면 뭔가 그 부분만을 바라보고 그에 맞는 병원을 가기가 쉽습니다. 먼저 내 몸에 들어오는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 세포의 영양 상태가 잘 공급이 되고 있는지, 온몸의 이 오장육부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몸속 전체 영양 상태, 몸속 전체에 쌓여가는 독소 상태, 또 전해질 밸런스의 균형, pH,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몸 전체의 환경을 더 보자는 것이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사람의 소화 효소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이제 수의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동물로 이해할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소화기관으로 봤을 때 육식동물,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의 살을 먹어서 다른 동물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단백질 위주의,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산이 굉장히 강하고 단백질을 잘 녹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대사 과정 중에 생기는 노폐물이 상당히 유독하기 때문에 몸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습니다. 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육식동물은 체간의 길이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약 1.5배에서 2배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는 잡식동물이 있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서도 일부 채소류, 과일류도 또 먹는 동물을 뜻합니다. 육식동물에 비해서는 위산 분비가 좀 적고 또 장의 길이도 체간에 비해서 3배에서 4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초식동물이 있는데요. 초식동물은 위산의 이 산성도가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풀을 소화시키는 과정은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많이 하죠. 또 위도 4개나 됩니다. 특히 장의 길이는 체간에 비해서 무려 20배가 됩니다. 그래서 초식동물은 육식동물과 잡식동물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굉장히 긴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과연 육식인지 잡식인지 그다음에 초식인지 이 셋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어떤 것에 가까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잡식동물이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 있어요. 유인원이라고 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영장류인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런 동물들입니다. 자, 이 동물들은 치아의 구조며 위산의 정도며 장과 체간의 이 비율이 사람과 너무 일치합니다. 치아의 구조도 보면 육식동물의 도드라진 그런 송곳니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이 돼 있고 씹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어떤 맷돌 같은 어금니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길이를 보면 체간에 비해서 6배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유인원들의 주식이 뭐죠? 과일을 주식으로 먹고 곤충도 5% 정도 먹고 나뭇잎이나 뿌리, 줄기도 먹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식사는 바로 과일입니다. 자, 사람도 과일 식사를 했을 때 소화가 아주 편한 것을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가 좀 힘들었던 분들, 현미밥도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을 과일 식사로 바꿔드리면 굉장히 속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또 화장실도 너무 잘 간다고 하십니다. 힘이 더 난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적합한 음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잘 소화시키는 음식은 과일류의 식사가 될 수 있고요. 과일과 비슷하게 열매라고 같이 분류를 하는데요. 견과류도 같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채소나 통곡식이나 버섯류나 해조류 이런 식사들도 일정 부분 같이 잘 요리해서 드시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생채소가 무조건 좋다라는 주장도 저는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채소를 지나치게 먹을 경우 아마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픈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채소는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보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50g, 100g, 150g 이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드시는 것이 좋고,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위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생으로 드실 경우엔 또 힘이 들기도 합니다. 익힌 채소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는 과일류, 견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통곡식류가 있고요. 고기류는 육식주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고기류는 5에서 10% 정도로 줄여서 드신다라면 소화 기능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